자, 우리 조사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표집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의도적 표집, 목적 표집이라고도 하죠. 비확률 표집이다. 이 맞죠? 예, 비확률 표집. 예, 맞고요. 할당 표집, 동일 추출 확률에 근거한다. 여러분, 동일 추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끄집어낼 때 끄집어내어지는 표본이 뽑힐 확률들이 같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려면 끄집어내어지는 확률이 같아지려면 반드시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무작위를 해야 된다 그랬죠. 무작위. 이해됐어요? 할당 표집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무작위를 하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 추출 확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적 임의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뽑아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동일 추출 확률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100명 안에서 10명을 뽑아. 흔들어서 단순 무작위로 뽑아. 그때는 그 100명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내 친구가 그 모집단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걔가 뽑힐 확률도 100분의 10. 똑같죠? 100분의 10이 아니라 10분의 1. 그죠? 그게 바로 동일 추출 확률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추출 확률에 근거하려면 반드시 무슨 표집을 해야 돼요? 예, 확률 표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를 하는. 눈덩이 표집은 질적 연구나 현장 연구에서 뒷다리 만일이 사용이 되어진다. 맞죠? 예, 맞고. 집락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표집들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집락 표집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위로 집락을 원래 집락도 확률 표집인데 확률 표집은 표집들을 갖추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갖추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시도 17개에서 흔들어서 3개 뽑고 3개 시도를 뽑고 그 3개에 있는 시군구를 다 섞어 놓고서 흔들어서 거기서 다시 3개 뽑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혀진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게 그게 집락 표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꼭 시군구에 대한 표집들 없어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표집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있으면 참 좋지만 이건 대단위로 표집을 하기 때문에 없어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체계적 표집은 주기성 문제, 얘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 체계적 표집, 다른 말로 계통 표집은요, 표집 간격에 따라 표집을 하잖아요. 첫 번째 표본만 모집단 내에서 단순 무작위로 뽑고 나머지는 표집 간격에 따라서 표집을 하게 되는데 그 간격에서 뽑히는 애들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동일한 성질이. 그게 주기성이야. 그럼 걔네들을 뽑아놓고서 연구를 하게 되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항상 이 주기성 문제 발생하는 것은 체계적 표집의 특징이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 얘도 시험에 맨날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었다. 표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표본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자, 표집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집 오차. 그죠? 그래서 표집 방법에 따라서 표집 오차가 달라져요. 어떻게? 보통 층화 표집은 표집 오차가 제일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이 줄고 집락 표집이 표집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표집 방법, 층화를 쓰느냐, 집락을 쓰느냐, 단순 무작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표집 오차가 달라질 수 있고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줄어들고 대신에 비표집 오차 증가하죠. 그래서 이 표집 오차하고 비표집 오차를 묶어서 우리가 전체 오차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의 차이를 말한다. 뭔 소리야?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 차이가 아니고 모집단의 속성인 모수와 표본의 속성인 통계치, 모수치 또는 모수라고도 하죠. 통계치와 모수치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알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속성으로 요런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표집 방법이 바로 층화 표집하고,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확률 표집 중에서는 층화 표집이고,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할당 표집이 있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지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보시고 42번.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질적 연구는 확률 표집 안 써요.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만 쓰는 거죠. 판단 표집, 이게 목적 표집이에요. 아까 전에 공부했던 의도적 표집, 그 다음에 결정적 사례 표집, 최대 편의 표집, 극단적 사례 표집. 체계적 표집은 뭐지? 확률 표집이고, 얘는 질적 연구에서 쓰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표집입니다. 자, 43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봅시다. 다문화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 100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누었다. 자, 무작위로 두 집단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A 집단, B 집단을 나눴는데, 단순 무작위, 랜더밍을 통해서 A 집단, B 집단을 나눴어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을 했어요. 사전 검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문화 한 집단에만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어요. 실험 집단한테만. 그리고 다시 두 집단 모두한테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런 설계 유형이 뭐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 43번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유형이에요. 전형적인 실험 설계다. 그렇죠. 전형적인 실험 설계라는 것은 이제 순수 실험 설계, 다른 말로 진실험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형적인 실험 설계라는 말은 실험 설계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요소: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할당. 무작위, 할당.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걸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고, 그게 전형적 실험 설계예요. 알겠나요? 순수 실험 설계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속하니까 전형적인 실험 설계 맞고요.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다. 그렇지. 실험 집단이고. 외적 요인의 통제를 시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외적 요인이라는 말은 얘는 인간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관계 모형을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야. 의도적으로. 이 교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외적 요인은 이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등장해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일반적인 외생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뭘 했냐면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눴대요. 단순 무작위를 쓴 거야. 단순 무작위를. 그럼 여러분, 단순 무작위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집단의 속성을 똑같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선정 편향이라고 하는, 무슨 편향? 선전 편향이라고 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알았나? 이거 외적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외생 변수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단순 무작위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나눴기 때문에 시도는 한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또 사전 검사를 실시했죠. 단순 무작위를 한 걸 넘어서서 사전 검사까지 실시해 갖고 아예 선정 편향을 딱 제거를 시킨 거야. 선정 편향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독립 변수하고 죄송합니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서로 이질화된 게 선정 편향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통제를 시도한 겁니다. 뭘 통해서? 단순 무작위도 했고 사전 검사도 했고.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선정 편향은 막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사전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효과? 검사 효과. 그 검사 효과는 다시 주시험 효과하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주시험 효과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발생할 수 있어. 뭐가? 검사 효과로 인한 주시험 효과 때문에. 알겠나요? 자, 두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를 비교해서 효과를 판단하다. 맞잖아. 두 집단 사전사후 측정치.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되고, 서로 측정했었을 때.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겠죠? 비교 집단의 사전검사지와 사후검사지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 측정값이. 실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했으니까 제공 확률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둘은 달라야 돼. 그걸 통해서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별거 아닙니다. 가만히 요 예를 풀어서 이것이 어떤 실험 설계인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고, 그럼 얘가 지금 통지했던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져다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문제다. 자, 내용 분석법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분석은 반응적 연구, AC, 반응적이라는 게 쿡 찔렀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실험 연구 같은 게 반응적 연구예요. 내가 너한테 독립변수를 탁 제공을 하면 네가 이렇게 팍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얘는 뭐지? 비반응적 연구, 다른 말로 비관여적 연구죠.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너무 쉬운 얘기. 서베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기존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서베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주로 확률 표집이죠. 얘도 확률 표집을 통해서 양적 연구를 해요. 내용 분석이 맞고, 연구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재조사가 가능하다. 내용 분석은 일종의 문헌 연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어디 도망을 안 가요. 그냥 문헌 연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문헌 연구, 일기 연구, 방송 연구, 그렇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다? 재조사 가능하고 수문 내용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 latent content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다. 그 내용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고, 양적, 질적 모두 다 쓸 수 있다. 이거 전부 완전히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를 한 겁니다. 우리 교재 보고 출제한 것 같아, 출제자가. 아이고. 자, 단일 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복수의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복수의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하죠. 이걸 무슨 설계? A, B, C, D 설계라고 했죠. 다른 말로 다중 요소 설계. 다시 뭐라고요? 다중 요소 설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초선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개입 방법 B나 C나 D와 같은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설계가 바로 A, B, C, D 다중 요소 설계입니다. 자, C계열 설계 논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아이고, 중요하다, 이것도. 이게 무슨 설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A, B, A 설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A, B, A 설계. 우리가 자, C계열 설계라는 게 실험 설계 중에서 유사 실험 설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사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종류와 유사 실험 설계 우리 종류 한번 기억해 봐요. 단순 C계열 설계, 복수 C계열 설계, 그 다음에 비동일 통지단 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단순 C계열 설계는 모양이 관찰 반복하다 독립변수 제공하고 다시 관찰 요거야. 요 단순 C계열 설계에서 단순 C계열 설계의 논리를 개별 사례,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분석 단위를 가지고만 연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적용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얘는 ABA 설계 얘기하는 거고, 관찰 반복적으로 기초선 단계를 두고 관찰하다가 독립변수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관찰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C계열 설계 논리라는 게 단순 C계열 설계 논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것이 바로 ABA 설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설계가? 바로 이런 설계 같은 거죠. 두 번째 기초선을 두는 설계, ABA 설계나 AB 설계. 얘는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자, 기초선을 두고 개입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다 개입을 멈추게 되면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설계 유형이고, 그래서 개입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개입의 효과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기초선을 갔는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초선을 갖는 이런 일 때문에 바로 뭐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설계는 바로 이 두 번째 기초선을 갖는 ABA 설계나 ABAB 설계를 얘기하는 거다. 자, 실천 과정과 조사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 우리 계속 얘기했죠. 단일 사례 설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이 다 단일 사례 설계라 그랬었어요. 알겠나요? 그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연구도 하면서 실전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활동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자, 다중기초선 설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다중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2개 이상의 문제, 2개 이상의 사람, 2개 이상의 상황. 다시 2개 이상의 문제, 사람,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개입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그걸 다중기초선. 다중기초선, 다른 말로 복수기초선 설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능하다. 됐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건 뭐예요? 없다죠. 1번. 자, 46번.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변수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아이, 질적 연구는 뭘 보는 거야? 변수를 보는 거는 양적 연구예요. 이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죠? 질적 연구는 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초점을 둬요. 그런 변수 중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 중심적인 연구. 자,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건 양적 연구 얘기잖아. 얘도 양적 연구, 얘도 양적 연구야. 질적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가 아니라 해석주의적 시각을 갖고, 해석주의적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죠. 인간 행동의 규칙성과 보편성에 중시한다. 규칙성과 보편성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 뭐야? 이건 양적 연구잖아요. 그렇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을 해내려고 하더라. 이것도 양적 연구지 뭐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갖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관찰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 쓴다. 야,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 도출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무슨 방법 써요? 귀납적 방법 쓰는 거예요. 양적 연구가 연역적 방법을 써서 이론을 검증하죠. 다시 뭐라고? 양적 연구는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합니다. 검증하는데 질적 연구는 이론을 창출해내죠.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이런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지? 스트라우스가 얘기했던 근거 이론이죠. 이론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7번입니다. 왜 이렇게 많어? 힘들어. 상담 심리 프로그램이 시설 입소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조사 없이, 자, 사전조사 안 했대요.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 이거 크게 해서 봐야지, 참.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얘기해드려야지. 지금 시간, 저 옆에 시계가 붙어 있거든요. 11시 40분, 밤입니다. 예. 이게 좀 급하게 강의를 녹화를 하느라고 이 시간이 됐어요. 많이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꼭 합격하시고 나 부탁이야. 정말 멋진 복지사가 돼줘야 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야. 클라이언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아주 뒤바꿔 놓는 사람들이 우리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단순하게 대충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나를 만들어야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우리 그러려고 사회복지사 된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 얼마나 멋진 직업인데, 얼마나 멋진 일인데, 그죠? 자, 보시자고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시설 입소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조사 안 하고서 한번 봐요. 그려보자고. 사전조사 없이
A 요양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대요. 프로그램 종료 후 인구 사회학적 배경이 유사한 B 요양원 노인들을 비교 집단으로 해서 두 집단의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했대. 봐봐. 사전 조사 없이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배경이 뭐라고요? 유사한 사람들을 뽑았대. 이 얘기는 뭐야?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건 뭐지? 연구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주관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비교 집단, 즉 통제 집단으로 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했대. 이렇게 생긴 모형이 뭐였죠? 이게 바로 원시 실험 설계의 한 종류인 정체적 집단 비교 설계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답은 2번입니다. 예.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어렵지 않다. 예.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유형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여러분, 표준화. 이걸 다른 말로 구조화라고도 한다 그랬었어요. 표준화라는 얘기는 그 질문의 내용이나 방법을 사전에 미리 탁 정해놓고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문즉답, 그 자리에서 직접 묻고 생각나는 걸 연구자가 묻고 답을 구하는 것, 그것을 비표준화 또는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표준화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끼리 모여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 비구조화 면접은 들어갈 거고, 스케줄 구조화 들어갔잖아. 스케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거는 스케줄은 계획표라는 뜻이잖아요. 일정표. 일정에 맞춰서 면접을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를 하는데, 어느 일정 때는 요걸 묻고, 어느 일정 때는 요런 면접을 묻고, 어느 일정 때는 요런 면접을 묻고, 이걸 스케줄 구조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설문지라고 하는 구조화된 면접 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상당히 구조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심층 면접은 이건 비구조화 면접에서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와서 다시 심층 면접은 비구조화 면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네 둘은 붙어 다니는 말이야. 디귿하고 리얼은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돼요. 심층 면접은 비구조화된 면접에서 쓴다. 알겠습니까? 그 답은 디귿하고 리얼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통계적 회의가 있죠. 통계적 회의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값, 너무 지나친 값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 조사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 개입을 하기도 전에 얘네들이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었어요. 그걸 바로 통계적 회기라 그랬다. 프로그램 개입 후 측정치가 기초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뭐야? 효과가 완전한 선형관계. 전혀 상관없고 프로그램 개입과 관계없이 자 개입 안 했는데 사후검사 측정치가 어느 값에 가? 평균값에 근접하려고 평균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현상. 답은 3번이고요. 프로그램 개입 전부터 이미 이질적인 두 집단이 사후조사 결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프로그램 개입 전후에 각기 다른 측정 도구로 측정함으로써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 이건 뭐죠, 여러분? 예,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도구 효과죠, 도구 효과. 그죠? 프로그램 전후에 각기 다른 측정 도구나 또는 다른 연구자가 측정을 했었을 때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고. 자, 완전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완전 참여자.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시험지에 나왔어요.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할 때 자료 수집하는 방법,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 참여자라는 것은 이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연구 대상자한테 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60, 70년대에 이 노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싹 숨기는 거야. 자신의 신분을 싹 숨겨. 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 이런 거 다 숨기고서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해갖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동자들의 실태를 연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완전 참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구 대상이, 그러니까 완전 참여자는 다시 한번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들이 이 연구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연구자가 이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동일한 생활 조건하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연구 대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나 누군지 안 알려주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자, 전혀 아니고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 없이 연구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건 내가 직접 노동자가 돼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찰 대상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같은 노동자로. 자,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고 관찰 대상과 어울리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승인 안 받아요. 나 누군지 모르니까. 관찰 대상자들이. 자, 관찰 대상이 승인을 받지 않고 관찰한다는 점에서 뭐 3번이 틀리면 4번이 맞겠죠? 얘는 승인 받고 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그래서 받지 않고 관찰한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나요? 자, 관찰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관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누군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통제가 되죠. 여러분, 전 연구자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제가 지금부터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인가요? 옳은 것 했으니까 4번만 되겠네요. 속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조사론 뭐 이상 제기할 거 없습니다. 이상 제기할 거 없고 문제가 좀 단초로웠고 기존의 지식을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갖고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3교시가 아니지 세 번째 영역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